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올해 두 분기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4월 증시 전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뭐 늘 시작하기 전에 네. 3월 어땠습니까? 3월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3월 초중반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좀 가파를 수 있다. 좀 강한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는 걱정들. 그리고 4월 중순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인해서 금융권이 불안하다. 시스템 위기가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4월 말로 가면 갈수록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이유들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오히려 실리콘밸리뱅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중앙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를 좀 강하게 만들면서 시장의 상승 동력, 어떻게 본다면 안도감을 또 한 번 자극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금리 인하 기대, 2월 달에는 노랜딩 기대, 3월 달에는 또다시 위기가 있었지만 과격한 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 증시도 뭐 한 분기 동안에 10%가 넘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것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기보다는 소수 업종,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철강도 여기에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2차 전지를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주도주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해석이 좀 분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분기 그리고 3월 그리고 1분기 글로벌 증시 코스피 흐름을 본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이끌었던 데 반해서 일부 소수 업종에 쏠린 데 따른 부작용,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월 그러니까 증시가 좀 강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소수 업종들이 장세를 주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특히 3월달 후반부 흐름을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조합들만 들어와 있죠. 금리 인하 가능하다. 그런데 금융권 불안은 진정될 거다. 경기는 회복될 거다.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위의 그림이 뭐냐면은 지금 FOMC 회의별로 기준금리 전망치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3월 FOMC 직후에는 100bp 넘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좀 조정되긴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좀 어렵다. 금리 인하는 2024년 1월까지 약 80bp, 75bp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런 와중에 금융권 불안은, 은행 불안은 좀 진정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MSCI 금융지수들이 좀 반등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GDP 성장률 전망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게 왜 최상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조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부터 3번 되려면 금융 불안이 본격화되든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을 제외하고 금리 인하 기대만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반면에 금융 불안이 진정되고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두 가지 조합들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기대가 더 커질지 아니면은 정상화될지 아니면 이 조합이 깨질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4월 증시 기대 속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3월에 워낙 좋았으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다. 특히 4월 초중반에는. 왜냐면은 그림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금융권 불안 진정, 경기 회복 기대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와 달러화 인덱스는 연중 저점을 도달해 있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은 1월 고점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은 2022년 하반기 고점 수준까지 다 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채권금리와 달러가 더 레벨 다운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릴지, 아니면은 채권금리와 달러가 지금 레벨에서 반등을 하면서 증시가 일시적인 조정을 보일지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시장을 이끌었던 금리나 금융불안 진정, 경기회복에 대한 이 세 가지 조합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화되기에는. 그렇게 된다면 셋 중에 하나라도 깨지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채권금리와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조금 단기 조정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4월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전략 후강, 4월 첫째 주, 둘째 주 중반 정도까지는 좀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이제 4월 중반을 지나면서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실적을 확인하고 바닥을 잡는지 아니면은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순되는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해야 이게 이제 맞습니다. 좋아지는 시장인데 그게 참 현실에서는 쉽지 네. 않다 이런 말씀이셨고,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아직까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금리인 것 같은데, 네. 연준 뭐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딱 못 박았고, 네. 근데 시장은 여전히 하여간 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누가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 FOMC 직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현재 점도표를 본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금융 불안이 있긴 했지만 금융권의 불안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고 연준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 잡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의견을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점도표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상단도 한 단계 상향 조정됐고요. 12월에는 5.5에서 5.75였는데 이번에는 5.75에서 6%로, 그리고 5.5% 이상 전망한 연준위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24년 전망치는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간값 자체가 4.0에서 4.1에서 4.3으로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현재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는 물가를 잡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들을 보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시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시장이 그렇게 예상한다면 잘못된 거다.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시장은 믿지는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리면, 여기 위에 그림은 인터넷 사이트 가셔도 여러분들 매일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페드 워치라는 데서 집계되는 건데요. 현재 반영된 컨센서스가 5월, 6월, 7월에는 금리 동결을 하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더 없고,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 12월 달에 금리 인하, 1월 달에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쉬긴 하겠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냐면은 연준이 제시한 23년 연말 점도표가 5.1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는 전망치도 5.05. 그러니까 5% 물가는 올해 내내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데 시장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냐면 4.9, 5%한 번은 갈 수 있겠지만 올해 연말에는 4.3. 한 2번 또는 3번 정도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과도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맞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누가 맞든 간에 시장의 단기적인 좀 교란 요인 등락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제가 예상하는 거는 연준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에 시장의 기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채권금리가 연중 저점에서 반등, 금리도 반등, 그리고 증시는 연중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는 양상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연준의 스탠스가 시장의 기대만큼 움직인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더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 인하만 바라보지 말고 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는지 이유를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융권 불안이 본격화되고 이래야지 연준은 스탠스를 확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게 열리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의 금융 불안, 경기 충격 이 부분을 반영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 변수에만 너무 꽂혀 있는데 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지를 되돌아본다면 저는 만약에 연준의 스탠스가 지금 시장의 기대처럼 바뀌게 된다면 시장의 단기 충격은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3월 달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이제 현실화됐고. 네. 제가 아직 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불씨가.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은행권 불안 뭐 이제 진정세 접어든 건가요? 그렇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고 불씨가 번지는 것을 이렇게 좀 잡아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금융위기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네. 표면적으로 놓고 한번 되게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정책 대응 강도와 속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007년 3월 달에 뉴센츄리가 파산을 하고 2007년 7월 달에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때만 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 붕괴된다? 라는 것을 상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 10월까지도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별거 아니야,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방치했던 거죠. 그러다가 와장창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2007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대책이 나왔습니다.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됐는데 처음 뉴센츄리가 파산한 뒤 9개월 만에 정책이 처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023년 3월 10일 날 실리콘밸리뱅크가 영업 중단을 선언한 지 3일 만에 연준의 대책이 나왔고 정부 당국의 유동성 공급이 나왔거든요. 9개월과 3일.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금융 시스템도 경기 불안도 경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경험을 했던 거죠. 금융 위기를 겪었고 유럽 재정 위기를 겪었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리스크 변수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내용, 굉장히 발빠른 조치들이 나와서 지금은 시장의 흐름들이 급격히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진화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2주 동안 연준은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서 취약한 은행들의 돈을 공급해 줬었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에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적극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보다는 좀 돈을 빌려갔던 은행들도 이제는 진정세를 보여주면서 더 이상 수요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도이치뱅크, 찰스 슈왑 이런 은행들이 갑자기 막 들어왔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불안하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던 건데 이거는 수건 돌리기식,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은행들의 지목이 되는 거죠. 위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CDS가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의 기저가 깔려 있는 데 따른 변동성이라서 이런 교란 요인이 있긴 하겠지만 위기가 확산되고 증폭되는 정도의 그림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진화됐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미국, 유럽 주요 은행들의 CDS, 그러니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파산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지금은 꺾여서 내려오곤 있지만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전 수준 위에 있어요, 아직까지. 그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불씨는 좀 잦아들고 있지만 이제 완전히 진정세로 돌아갔다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진정 국면이 좀 이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더딜 수 있다. 그 와중에 도이치뱅크라든지 찰스 슈왑 같이 지목됐던 몇몇 금융기관들이 위기설로 불쑥불쑥 들어오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2월에는 아예 착륙 안 할 거다 그래서 노랜딩 네, 얘기도 나왔었는데. 노랜딩에 대한 기대는 깨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그때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은 노랜딩은 불가능하다. 경기가 사이클이 있는데 경기 성장이 영원할 수는 없는데 경기 성장은 지속되고 물가를 잡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인해서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부작용은 분명히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 하방 압력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용 경색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대출이 좀 쪼여지거든요. 특히 중소은행, 위기 은행들이 대출 태도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대출을 기피하게 된다면 저소득층,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좀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좀 더 파악을 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무조건 괜찮다? 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랜드인 기대가 들어오긴 했었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경기가 좋다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작년 연말, 올해 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낫다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위의 그림이 뭐냐면 22년 GDP 성장률이 파란색이고요. 회색이 작년 연말 23년 GDP 성장률, 빨간색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GDP 성장률인데 보시면은 22년보다 23년 GDP 성장률이 선진국은 전부 다 0에 가까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레벨이 올라오는 나라는 중국 하나죠. 그 와중에 한국과 대만은 미국, 유럽 영향도 있지만 중국 영향도 같이 받으면서 좀 둔화되지만 둔화폭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가 우려했던 것보다 좀 양호했던 것 뿐이지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은 아니었고 또 분기별 GDP 성장률을 좀 분해해서 보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경기 불안 요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을 분기별로 분해해서 보면 1분기, 2분기 전망치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3분기는 플랫하고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에 또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완만하게 약해지고 있지만 경기가 성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악화되고 침체로 갈 수 있는 시점이 지연될 뿐 이게 뭐 턴어라운드하는 국면으로 보이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3월에 이제 증시가 좀 강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결국은 뭐 기대감이나 뭐 심리 변수 이런 요소가 더 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펀더멘탈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리스크 지표는 올라가고 그리고 뭐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있긴 했지만 지표 자체들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거를 금리 인하 기대, 뭐 금융 불안 완화 기대 이런 것들로 이어갔던 거죠. 그런 와중에 증시가 급등락을 보였던 이유는 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CNN머니에서 공개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가 나오자마자 익스트림 피어,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까지 갔다가 급반등을 하면서 또 이제 중립 구간까지 왔거든요. 이 와중에 증시가 급등락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심리적인 변화에 의한 급등락이 나왔던 현상이다. 근데 지금 중립 영역까지 왔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레벨을 더 올려서 이제 그리디 영역으로 갈지 다시 피어 영역으로 갈지 좀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해서 매크로 리스크에 대한 반영, 그 민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게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인해서 팡 치고 올라가면서 0.9까지 넘어섰던 그림이 나왔다가 최근 많이 꺾이고 있죠. 즉 심리와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변하면서 급등락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심리적으로 안도감은 더 증폭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심리는 중립 구간까지 왔고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지금 0.3 밑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안도감도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중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0.18까지 같은 게 튀어오르는 그림이 보여졌고 변동성 지표들 또한 무브, 채권 변동성과 시빅스, 외환시장 변동성이 아직까지 레벨이 높은 수준임에 따라서 증시는 오히려 리스크 오프,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스라는 주식시장 변동성 지표가 지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20%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0% 밑으로 18, 17, 16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할지 좀 고민을 해보면은 저는 좀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더 안도감이 더 팽창해서 기대감이 더 강해져서 시장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제한적이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뭐 나쁜 것도 나쁘고 좋은 것도 나쁘다. 네. 이런 국면으로 전환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전환점은 어떤 게 될 수 있어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국면들이 배드 이스 배드, 굿 이스 배드 국면이라고 뭐 보통 말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경제지표가 좋아도 나쁘게 해석하고 경제지표가 나빠도 나쁘게 해석하는 건데 이런 국면이 왜 벌어졌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 기대가 정점에 달해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본다면 향후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경제 지표가 못 나오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2월 FMC 이후인데요. 12월 FMC가 끝난 직후에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에 쇼크가 나오니까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왜냐면 경기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았는데 또 폭락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했나? 라고 하면서요. 이런 그림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 트리거 포인트는 4월 초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전월 대비 좀 소폭 둔화되면서 문제는 제조업 지수가 5개월째 수축 국면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ISM 서비스업 지수도 전월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포인트는 4월 12일 날 발표되는 물가입니다. CPI요. 요 밑에 그림에 보여드리는 거는 CPI, 코어 CPI, PCE, 코어 PCE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좀 그림이 다르죠. CPI는 막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2022년 3월 달에 유가 원자재 가격들이 다 높았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기저효과가 있다 보니까 CPI, 원자재 가격들이 반영되는 CPI와 PCE는 떨어지는데 핵심 물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을 빼고 본 코어 CPI와 코어 PC는 2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연준이 보는 거는 코어 지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고요. 서비스 물가가 더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지금 75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이 좀 되돌려지지 않을까.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실물 경제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가 4월 13일 3월 FMC 의사록을 발표를 앞두고선 좀 시장의 불안감들을 좀 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자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유로존, 중국, 미국의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이게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가 좋다, 경제지표들이 잘 나왔다라는 그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도 중국도 미국도 거의 고점권에 와 있거든요. 그 의미는 그동안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못한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이라서 예상보다 못한 경제지표들이 나옴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 또는 실망감들이 아마 4월 초중반에는 시장을 변동성을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달러 제법 많이 오르는데, 네. 자 이런 상황이면은 채권 금리, 달러 반등,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연중 저점에 내려와 있는 채권 금리와 달러와는 좀 반등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일단 10년물 같은 경우는 저는 3.3, 3.4% 수준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3% 후반 정도까지는 반등 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년물 또한 3.6, 3.8 밑으로 가지는 않고 4%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채권 금리가 반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조금은 타이밍을 노려보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또한 지금 102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오펙에서 감산한다는 이슈가 들어오면서 유가가 또 한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저는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한 105, 106, 107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1320원까지 같은 게 1280원, 7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310원대를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 1350, 6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채권 금리 반등, 달러 반등, 원달러 환율 반등으로 인해서 시장은 좀 한 번은 좀 눌렸다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월에 순매수한 외국인 투자자들. 네. 어떤 입장을 좀 보일 것 같아요, 4월에? 3월 말로 가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세졌거든요. 예. 그거를 보면은 저는 적극적인 순매수라기보다는 특히 원달러율이 1,300원 위에 있는데도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기 말, 특히 3월 달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수익률 게임을 하면서 좀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그러니까 분기 말을 앞두고 수익률을 확보하려고 확정 지으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원달러율이 1,300원을 넘어서 1,320원, 5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외국인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지금 뭐 떠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왜 시장이 많이 흔들릴까? 2022년 7월부터 외국인은 매집을 하고 있는데 매수하는 영향력도 나름 컸지만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출렁였거든요. 그만큼 한국 시장에는 좀 매수 주체가 부재하다는 점들이 좀 문제였는데, 최근 물론 뭐 중소형주, 2차전지 업종에 굉장히 강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좀 흔들리면은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채권금리 반등, 달러 반등, 원달러율 반등, 그로 인한 외국인 차익 매물 출회가 코스피 시장에 좀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면 이제 코스피 부담이 좀 커질 것 네. 같은데, 밸류에이션 레벨업 뭐 어렵겠죠. 1사분기 뭐 실적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커졌다는 게, 지수도 지금 2,400, 2,500에 근접한 거,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 근접해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12개월 선행 PR을 보면 13배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1월 27일 날 2,480을 넘어섰었는데 그보다 높지 않았는데 밸류에이션 확 튄 거죠.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익 전망이 계속 떨어짐으로 인해서 시장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수가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14배, 15배를 가든지 아니면은 실적 전망이 막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초중반에는 뭐 채권금리도 받는 가능성이 높아져 있고 원달러율, 달러 인덱스도 더 반등 시도가 높아진다고 본다면 밸류에이션 확장은 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관건은 이익 전망이 얼마나 돌아오느냐인데, 이게 또 1사분기 실적이랑 또 맞물려 있어서 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익 전망을 봤더니 그냥 1사분기 실적 시즌이라서 1사분기 실적만 좀 안 좋으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반영을 하면서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최근 시장을 보면은 프리어닝 시즌, 그러니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어닝 시즌만으로도 1분기,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분기별 이익 전망치가 다 떨어지고 있고요. 연간, 그리고 내년 24년 이익 전망치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되살아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 그동안에는 반도체만 안 좋다라고 했었지만 최근 업종별로 흐름을 보면 조선, IT 하드웨어, 호텔 레저, 에너지, 뭐 화장품, 의류, 제약바이오, 화학, 뭐 할 것 없이 뭐 한 6개 업종을 빼고 20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반도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이익 전망이 내려가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시장의 기대는 많이 내려왔고 눈높이 많이 조정된 거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코스피 영업이익률인데, 이것만 보면 와, 코스피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23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5.3%입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평균이 7.8%고요. 2.5%포인트나 낮아져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반도체는 1분기, 2분기까지 적자가 예상되는 사항이라서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 코스피 영업이익률을 보면 6.4%. 2011년 이후 평균 6.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3분기도 그랬고 4분기도 그랬고 2011년 평균을 하회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23년 1분기 전망치가 평균보다 높다? 이건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이런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과정을 거칠 거고, 그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본격적인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업종들도 있고 좀 안 좋은 업종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13배를 넘어 14배, 15배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익 전망이나 펀더멘탈 흐름으로 뭐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기 어렵다면 시장은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단기 변동성을 좀 열어놓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조정 가능성 말씀하시고 특히 전반기에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뭐 대응해야 돼요? 지금 2,450 이상에서 뭐 잘 투자를 하셔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뭐 비중이 많지 않다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밀릴수록 더 사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즉 이번 조정은 사는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한 20, 30%라도 현금화를 해서 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모아나갈 수 있는,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좀 유동성을 만들어 놓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4월 초중반까지는 좀 2200선, 2300선을 깨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좀 밀릴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300 초반에서는 뭐 10%, 2300이 깨졌을 때는 뭐 20%, 2300 중반대 왔을 때는 뭐 30% 이런 식으로 비중을 점점점 더 늘려가는 피라미딩 전략을 펼쳐 나가시다가 이제 2300을 넘어서는 다시 2200대 갔다가 2300을 다시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저희는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상외의 불확실성 변수, 예를 들어서 미국 예산안이라든지 부채 한도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금융기관이 부도 리스크 이런 것들이 툭툭 불거져 나와서 언더슈팅이 나오고, 이 와중에 뭐 지금 대차 잔고가 많이 신용 잔고가 많이 늘었는데 반대 매매로 인한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들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성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시장의 기대가 이만큼이고 현실이 아직까지는 따라오지 못하는 데 따른 조정이지, 작년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뭐 레벨 다운되었던 그림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접근을 하시되 2,400 이상에서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 시 매수 네. 강조하시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를 네.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뭐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근데 무슨 말이냐면 차별화된 모멘텀이, 펀더멘탈 쪽에서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 변수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먼저 중국을 보여드리면요.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건 분명히 다 아실 겁니다. 위의 그림 뭐냐면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인데 지난 2월 달에 뭐 전부 다 확장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3월 달 지표도 서비스업 지표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제조업 지표는 좀 둔화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좀 양호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은 실물 지표들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2월 달까지 누적된 지표들을 보면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 반전을 했고, 산업 생산, 유동성 증가율, 그리고 투자 지표 모두 다 2월보다 3월이 나은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중국 경기가 돌아선다. 그것만으로도 한국 증시에는 좀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수출이 좋아집니다. 네. 최근 한국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돌아섬으로 인해서 저는 한국 수출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 경기 회복, 한국 수출 개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경기 회복세가 좀 이제 완연해 보인다는 네.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1일 발표된 수출 뭐 안 좋은. 네. 이 아직 뭐 어떻게 뭐 온돌에 이 뭐 불이 안 올라와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뭐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진짜 안 좋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1일,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발표된 지표를 보면 3월 수출은 551억 달러 정도가 돼서 전년 대비 13.6% 감소됐는데, 블룸버그가 예상했던 마이너스 16%보다는 좀 양호했습니다. 근데 일평균 수출 보면 마이너스 17.2%로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수출이 더 급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국하고 반도체 수출 또한 좀처럼 개선세를 보이지 못했고, 중국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은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와, 수출 진짜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액입니다. 금액.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모멘텀을 볼 수 있지만 작년에 2022년 3월 달, 4월 달에 워낙 높은 수치가 찍혀 있으면
여기가 아무리 개선돼도 이게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출 데이터, 금액 데이터를 봤더니 중국, 그러니까 한국 전체 수출 금액이 1월을 저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463억 달러, 2월 달에 501억 달러, 3월 달에 551억 달러. 레벨로만 본다 하더라도 작년 10월, 11월보다 좀 높아지는 그림이죠. 특히 반도체하고 중국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는 좀 의미 있게 반등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금액을 보면 1월 달에 60억 달러, 2월 달에는 59.7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3월 달에 88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확 튀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2022년 4분기보다는 좀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은 1월을 저점으로 수출 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3월 달에는 다시 10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은 계속 안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액 자체의 흐름들은 1월 또는 2월을 최악의 시점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4월, 5월로 지나가면서 특히 중국 경기가 좀 더 회복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율 또한 좀 더 나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무역 적자가 계속 되고는 있지만 액수는 좀 늘고 있고 또 반도체가 특히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향후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대해도 좋아요? 어떻습니까?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물론 3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다는 건 되게 의미 있는데 반도체 경기 또한 중국 변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면요. 무선 통신기기, 그러니까 핸드폰이 50.1%로 대중국 수출, 중국 노출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 그 다음이 석유화, 그 다음이 디스플레이, 그 다음이 컴퓨터. 그러니까 IT 업황이 중국 경기에 좀 좌지우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반도체 수출이 3월 달에 급증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아마도 저는 아무리 늦어도 2분기 중에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지표를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나 가격 데이터들을 볼 수 있거든요. 최근 4분기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2023년 1분기에도 18.9%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더 급락을 하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락폭도 크긴 하지만 과거 흐름들을 보면 4분기 연속 가격이 급락한 뒤에는 좀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추세 반전을 했었기 때문에 2분기 중에는 반도체 업황이나 가격 데이터들이 좀 바닥을 잡고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올해 1분기가 실적 저점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무조건 만나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지금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들을 이렇게 합쳐서 보면 1분기하고 2분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분기가 저점일지 2분기가 저점일지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근데 다시금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이제 2분기가 시작됐죠. 자, 그러면은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것과 달리 2분기가 실적 저점이라고 본다면 주가는 어디서 바닥을 잡을까요? 어쩌면 바닥을 통과했거나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 흔히 선행한다고 얘기할까요? 네, 선행한다는 거고 또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익 전망을 보면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러니까 2분기를 지나면 좋아진다라는 그림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 흐름들은 그리고 반도체 주가 흐름들은 저는 등락은 있겠지만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을 때 잘 사면 좀 괜찮지 않겠나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좀 그래 사면 좀 시장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올해까지는 조금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레벨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2200 밑에서 막 계속 움직이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뭐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2600, 700선 정도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저는 24년을 되게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요번에 잘 모아놓으시면은 뭐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24년, 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기도 하죠. 뭐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뭐가 좋아지는 거냐? 일단은 여기 GDP 성장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피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글로벌 경기 저점은 통과하는데 국가별 지역별로 저점 통과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중국은 4분기에 저점 통과했고요. 그러니까 1, 2월, 3월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시차가 있어서 한 2분기 정도 저점을 통과한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 유럽은 3분기, 미국은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 이렇게 경기 저점이 뭐 다르다 보니까 올라오기도 하고 좀 쉬어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24년 흐름이죠. 24년 흐름을 보면은 미국도 돌고 유럽도 돌고 한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 경기 레벨을 유지하고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으로 24년부터 들어가서 그동안 아예 없었거든요. 경기 방향성 자체가 우하향이었던 것들이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을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물가가 좀 레벨 다운됨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는데 무슨 금리 인하냐? 연준은 이미 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강하게 들어온 것도 있지만 점도표와 경제 성장을 전망을 비교해서 보면은 점도표는 23년이 5.1, 24년이 4.3, 25년이 3.1.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그림입니다. 왜? 물가가 잡히면 또 다른 의미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미국 중앙은행은 아직까지 2.5%를 좀 합리적인 기준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5%대 물가는 5%대 기준금리는 물가를 잡기 위한 좀 강한 조치지 여기서 오래 머물 생각은 없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와중에 경기까지 회복되게 된다면 투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더없이 좋은 투자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그렇게 되면은 채권 금리는 하향 조정될 거고 하락할 거고 우하향할 거고, 그리고 달러도 좀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기준금리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이 좀 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도 미국은 25bp 금리 인상했는데 유럽은 50bp 금리 인상했습니다. 예. 그냥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매파적인 쪽이 좀 통화가 강하거든요. 그러면 통화정책만으로 이미 유로 강세, 달러 약세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경기적인 측면이죠. 경기적인 측면은 올해 2분기를 정점으로 이제 유럽이 좀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신흥국 증시, 특히 먼저 경기 저점을 찍은 신흥 아시아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지는 그림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에는 경기든 실적이든 우하향하는 그림이었는데 앞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 이익 증가율 전부 다 지금까지 흐름과 정반대의 흐름들이 올해 빠르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고 2분기부터는 좋아지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4월 초중반 기대감이 좀 약해지면서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펀더멘탈, 경기, 실적, 금리, 달러 이런 방향성을 보고 베팅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23년도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24년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레벨을 좀 열어놓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향성에 투자할 네. 수 있다, 뭐 이런 말로 이해했어요. 네. 그럼 뭐 어떤 것들이 그 좋은 방향을 탈까요? 제가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코스피 업종별 흐름을 한번 보시면 향후 시장 흐름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1월, 2월, 3월 증시 흐름들이 향후 추세 반전했을 때의 예고편, 축소판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좋아지는 업종들의 완전히 쏠림 현상들이 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어가고 등락을 보일 때는 순환매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주도주가 부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1분기 동안 상대적으로 강했던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다 뜯어봐도 이 업종들의 재정도 쏟아지고 있고요. 집중되고 있고요. 법안, 육성하기 위한 법안, 정책,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만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 3월에도 이들 업종에서 불쑥불쑥 움직이면서 시장을 이끌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반도체 법안, 유럽은 반도체 이니셔티브, 중국은 반도체 굴기,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도 미국은 IRA 법안, 그리고 유럽은 리파워 EU, 중국은 보조금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 걸고 있죠. 방산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국방비 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인터넷은 중국 쪽에서의 규제 완화가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좋아지는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정책 동력, 그리고 재정 동력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들이 이들 업종이라서 저는 이들 업종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2016년, 17년 케이스가 어땠냐면 코스피는 2년 동안 26%가 올랐는데 반도체 지수 자체가 100% 넘게 올랐습니다. 이때도 2016년 상반기에 하이닉스 적자 간다 아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투자를 줄였거든요.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이제 수요가 높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업황은 턴하고 가격은 턴하면서 실적도 올라왔던 그림이죠. 여기에 2017년 하반기부터는 뭐 서버라는 새로운 수요가 붙어주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흐름이고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실적이나 업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더 줄이겠죠. 투자를 더 줄인 만큼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림이라서 시장의 기대는 이미 23년 하반기부터 실적은 돌아서고 24년에는 실적이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전망치가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 17년의 특징은 소수 업종이 시장을 전부 다 끌어갔다라는 겁니다.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은 반도체, IT 가전, 철강, IT 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 딱 8개만 좋았고요. 18개는 시장보다 못했고 10개는 코스피가 26% 오른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림을 보여줬던 데에는 리플레이션 사이클과 성장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었지만 실적이 완전히 업종별 수익률을 차별화시켰거든요. 이익 개선 기여도와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수익률을 보면은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들이 수익률이 완전히 갈린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입해서 24년치를 반영을 해서 보면 뭐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은 게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화학, 조선, 자동차, IT, 가전, 상사적 문제, 소프트웨어, 은행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동력, 재정 동력이 들어오는 업종들과 실적 개선 업종들을 이렇게 좀 교집합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방산, 신재생 에너지가 좀 피킹이 되고 교집합으로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면 방향성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쭉쭉 뻗어가는 그림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소수 업종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부각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업종,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방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은 잘 지켜나가는 게 아마 이번 상승 추세에서의 전략적인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간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화상이 불 것 같은데. 네. 이 2차 전지 자동차 우리 이제 상당히 1분기에 좋았던. 네. 이 지금 어떻게 보세요? 좋아질 겁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주가 흐름들을 보면 너무 뜨거운 것이 아닌가. 뜨거운 주가를 갑자기 잡으려고 하면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그림을 보여드리면 품목별 수출 데이터가 있거든요. 일단 자동차는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서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2022년 12월 고점, 2022년 8월, 9월 고점보다 낮은 수준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그림이거든요. 뭐 물론 광물 쪽이나 이런 것들이 계약 체결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마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2, 3월 달까지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주가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펀더멘탈이 아직까지 못 따라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일정 부분 되돌림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차 전지하고 자동차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야 될 때가 아닌가. 조금 싸게 됐을 때 접근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반도체하고 인터넷을 먼저 보고 2차 전지와 자동차는 조금 4월 중순 실적을 확인하면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단기 조정 국면에서 네. 틈새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틈새 전략이요? 좀 관심 가질 만한 거 뭐 있습니까? 쉽지 않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소수 업종들이 올라간 만큼 이 수익률 갭을 메우는 것만으로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틈새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3월 그리고 1분기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인데요. 너무 많아요. 코스피보다 못했던 업종들이. 아마 이들 업종 중에서 툭툭 튀어가는 그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뭐 은행 쪽이겠죠. 워낙 부진했다 보니까 좀 반등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채권 금리가 반등하고 그럴 때는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 고육이나 운송 같이 중국 경기가 회복되거나 중국과의 경기 민감성이 높은 업종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그림이 뭐냐면은 저희 컨테이너리스트가 팩터 분석을 해서 소외된 업종들 중에서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 드렸는데 여기에 운송, 은행, 화장품, 의류, 그리고 뭐 에너지 이런 업종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군들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수 있대 얘네들을 가지고 큰 수익을 거두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차별적인 반등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종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월 전망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